이 유효 흡입 헤드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 펌프의 흡입 쪽에서 액체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이 펌프 속에 기체 상태의 뭔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설계했던 펌프의 성능을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펌프를 설계한 건 이 작동 유체가 물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액체 상태인 것을 가정을 하고 이 펌프를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기체 상태가 들어간다면 이 펌프는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펌핑이 한마디로 말해서 펌핑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쪽에 고여 있는 물이 100도씨 대기압이고 100도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100도씨에서 물의 포화수증기압은 대기압과 같죠. 그래서 대기압과 같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100도씨지만 포화 상태의 100도씨라면 100도씨의 액체라면 물이라면 아, 여기서 펌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펌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의 압력하고 1이라고 표시된 부분의 압력하고 이 S라고 표시된 부분의 압력 중에서 어느 부분의 압력이 더 높아야만 1에서 S까지 물이 이동을 할까요? 당연히 1의 압력이 더 높아야 됩니다. S쪽에는 진공이 걸려야만, 즉 1이 대기압이라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걸려야만 물이 흡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펄펄 끓고 있는 100도씨의 물이 있다면 이걸 펌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펌프를 가동한다고 했을 때, 이 S 부분은 틀림없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걸릴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부분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펌프 회사에서는 이 유효 흡입 헤드라는 required 요구되는 유효 흡입 헤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흡입 부분에서 어느 압력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끓지 않고 액체 상태로 흡입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압력이 요구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주 낮은 압력이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아주 낮은 압력이 걸리게 되냐면은 펌프를 높은 곳에 설치하면 아주 낮은 압력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 대기압이고 한 10m 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이 이제 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여기 6m가 아니라 10m라면 여기에는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을 때 벌써 어, 어, 진공이 걸리게 되죠. 지금 뭐 아주 약한 포화 수증기압만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벌써 끓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펌핑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펌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 S에서 어느 압력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펌프 자체가 이 S에서는 어느 압력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펌프의 흡입수도 요 6m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펌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구되는 유효 흡입 헤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의 요 높이 흡입 수도를 어느 이하로 낮춰야 돼요. 어느 이하로 낮춰서 S에서의 수도가 유지가 되게끔 반드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살펴보는 내용은 뭐냐면 요 1번에서 2번까지
펌핑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임계 높이가 아니라 펌프 내부에서의 캐비테이션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효 흡입수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효 흡입수도, 그러니까 펌프를 설치했을 때 이 S에 도달했을 때의 그 압력이 뭐냐 하면 유효 흡입수도가 돼요. 유효 흡입수도. 이때 갖고 있는 유효 흡입수도는 반드시 펌프 회사에서 제공한 요구 유효 흡입수도 required MPSH보다 커야만 됩니다. 요 압력보다 작으면 펌프가 제대로 동작된다는 걸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1번에서 2번까지 펌핑이 가능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번에서 2번까지 플로우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물이 뭐 이상 유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뭐야 마찰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이상 유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유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유일한 장치가 뭐냐면은 펌프야. 그래서 펌프에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고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손실이 생긴다는 걸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초기에 1번 상태에서는 오로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PA라는 대기압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PA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A라는 요 정도의 압력 에너지를 갖고 있는 유체에다가 펌프에서 요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1번에서 2번 사이에 플로우가 생김에 따라서 이 정도의 로스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로 2번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떠냐 하면 이게 1번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고 이게 공급해주는 에너지고 이게 손실되는 에너지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2번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2번에서 나올 때 틀림없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압력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요 G2가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32m일 때 과연 펌핑이 될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아마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 P2가 만약에 물의 포화 수정기압밖에 되질 않으면 20도 물의 포화 수정기압은 2kPa밖에 안 돼요. 우리 대기압은 얼마냐 하면은 101kPa이죠. 0.1MPa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도의 물인데 우리가 진공을 뽑아줘서 그 내부의 압력이 2.339kPa밖에 되지 않는다면 물 위에서 누르는 힘이 2.339kPa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끓게 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즉 주변의 압력이 해수면보다 월등히 낮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월등히 높은 그러니까 주변의 압력이 대기의 압력이 현저하게 낮은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지 않고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진공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2.339kPa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내부의 압력이 물을 누르는 힘이 요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물이 끓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P2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요구되는 이 유량이 있을 테니까요. 유량을 이제 여기 면적으로 출구에서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그게 출구에서의 속도가 되니까요. 모든 다른 값이 결정됐을 때 P2가 PV 이하가 되게 된다면 사실은 여기서 캐비테이션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PV보다 낮으면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 캐비테이션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캐비테이션이 생기는 건, 이 배관 자체에서 캐비테이션이 생기는 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는 언제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이 흡입단에서 이 펌프에서 요구하는 MPSH, 유효 흡입 수도보다 낮게 되거나, 그럼 여기서 벌써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흡입이 된다니까 그게 굉장한 문제가 되고요. 또 왜 펌프 내부에서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이 펌프의 날개들은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을 하죠. 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얻게 되고요.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요 같은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얻는다는 이야기는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체 에너지는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날개 끝에서부터 기포가 생기기,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 두 경우는 심각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펌프 말단에서 사실은 기포가 생길 리도 없지만요. 기포가 생기게 되는 건 상대적으로는 덜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액체가 밀어내기 때문에 이 펌핑이 되긴 해요. 근데 이 펌프 내부나 흡입단에서 만약에 캐비테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기화가 생기게 되면 펌핑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유체역학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1번에서 2번까지 그 플로우 때문에 생기는 로스를 길이의 차원으로 수도의 차원으로 표현을 하자면 요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게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유체각 앞부분을 다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F 값이 지금 0.015로 나와 있고요. 요 전체 길이, 배관의 길이는 40m로 나와 있고, 여기 수두 차이는 32m로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이아메터는 0.18m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때 유속을 구하고 그래비티를 넣고 다른 모든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은 손실되는 수두가 얼마냐 하면은 30.63m가 나와요. 30.63m. 그러니까 펌프에서 얼마를 가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유량에서 1번에서 2번까지 플로우가 생길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30.63m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펌프에서 가해주는 수두가 66m라고 그랬고, 그리고 손실되는 수두가 30.63m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까지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는 35m 정도가 되는 거죠. 3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임계 높이, 얼마나 높이 펌핑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걸 우리가 구해보면 요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죠. 뭐 어려운 식은 전혀 아닙니다. 포화 수정기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크리티컬한 높이를 구해보면 42m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높이가 얼마냐면은 32m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펌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흡입수도 높이만, 요 높이만 맞춰주기만 하면은 펌핑하는 데가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높이는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펌프 입구단, 그러니까 흡입단하고 그리고 펌프 내부에서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펌프 내부에서의 캐비테이션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흡입수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로스는 이제 펌프까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윗부분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죠. 펌프 입구단이나 내부에서 이제 캐비테이션, 즉 기화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요 식으로 이제 구해 보면은 우리가 이 입구단에서 이 유효한 흡입수도가 요구되는 MPSH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요게 반드시 커야 돼요.
요 값이 요구되는 MPSH 값보다 반드시 커야만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달라질 건 없고요. 여기 로스 부분에 들어가는 값들이 흡입 부분에만 들어가는 거고 이펙티브 랭스도 마찬가지로 그 흡입구 그러니까 1번에서 S까지에 대한 그 내용만 이제 들어가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들을 대입을 해보면 13.88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유효한 흡입 수도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56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펌프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required MPSH 요건 펌프 회사에 제공을 해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펌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요 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동점을 보면 이게 시스템 커버, 이게 저항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헤드 곡선, 펌프 커브라고 하는 게 유량에 대한 헤드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유량이 작을 때는 당연히 헤드가 높아지게 되고요. 단위 유량당 갖고 있는 에너지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량이 커지게 되면 펌프에서 에너지를 얻더라도 유량이 커지게 되면 단위 유량당 갖고 있는 헤드는 당연히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량에 대한 펌프 커브, 수도에 대한 커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량에 대한 저항 곡선, 전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저항 곡선이 바로 요 곡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 커브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곡선은 대부분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저항이 이제 더 커지게 되면 저항이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전체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든다든지 뭐 설계를 잘못해서 이게 최적화되지 않고 요 배관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아니면은 이제 부차적인 더 손실이 더 생기게 된다든지 하면은 이 곡선 자체가 요 안쪽으로 요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요 안쪽으로 형성이 되면 유량이 더 줄어들게 되죠. 유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 안에 흐르는 내부에서 흐르는 유동이 난류가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펌프들은 대부분 난류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혹시 난류가 아니라 청유 상태라면 이 시스템 커버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그리지 않고요. 직선의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직선의 형태를. 그렇죠. 유량에 비례하잖아요. 그 저항이. 그래서 이 고정돼 있는 어떤 저항값이 있고요. 청유일 때 생기는 시스템 커버의 형태가 있고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펌프들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곡선을 갖게 됩니다. 아주 작은 마이크로 펌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선을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곡선이 이제 효율 곡선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효율이 최고 효율점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 요점에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 커브와 펌프 커브 사이에서의 교점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가 주로 이제 디자인을 잘 하게 되면 요점이 최고 효율점에 가깝도록 최고 효율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작동점에서 보면 MPSHR 요구된 required MPSH 값이 요 정도 그러니까 대략 5 내지 10m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 흡입 수도가 56m이기 때문에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계속 제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론적인 펌프의 그런 이론에서 사실은 좀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많이 벗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차단 수도가 만약에 뭐 요 정도 그러니까 333m 정도 된다고 할지라도
요건 피트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건 좀 다르겠는데요. 차단 수두가 이제 유량이 0이 됐을 때 그 수두를 나타내는 거죠. 요 정도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차단 수두는 204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 손실이 생겼냐면은 임펠러에서 이 재순환이 생기면서 손실이 되는 거. 특히 이제 저속유동에서 이제 심각하죠. 저속유동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량에 따라서 이 마찰 손실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요건 이제 요 차단 수도하고 이론 차단 수도하고 실제 차단 수도하고 다르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충격 손실도 이제 고속유동에서는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손실들도 우리가 이상적 펌프에서는 모두 다 감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펌프 이론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되는 MPSH, required MPSH 값도 사실은 결국은 실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펌프를 설계하는 회사, 펌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실험적으로 구해서 유저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고요. 유저는 요 값보다 더 큰 유효한 값을 흡입단에서 반드시 가지도록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에카 수소 펌프에서는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꼭 에카 수소 펌프뿐 아니라 실제 물 펌프에서도 이 MPSH는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유효 흡입 수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5장 정도에서 이제 이 무차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펌프에서도 이제 무차원 해석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하지만 아마 무차원수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해를 일단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이 헤더 결국 이제 펌프가 가해주는 에너지 혹은 이 물이 펌프로부터 얻어가는 에너지가 길이의 차원으로 표시된 게 H입니다. 그래서 H는 무엇에 대한 펑션이 되냐면은 유량 그리고 다이아메타, 회전수 그리고 density, viscosity, roughness 이런 값들의 펑션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펑션으로 표현된 요거죠. G는 뭐 어차피 상수값이니까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라는 상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펌프에 가해주는 펌프의 축에서 펌프로 가해주는 그 동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유량, 다이아메타, 회전수 똑같이 밀도, 점성 그리고 러프니스의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펑션을 이제 차원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 그리고 이제 차원 해석을 해보면 이제 3개의 차원을 이제 물론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개의 무차원수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동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개의 무차원수로 이루어진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값이 있어요. 요게 익숙한 값이고, 요게 뭐냐 하면은 바로 레이놀스 넘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레이놀스 넘버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n 곱하기 d가 뭐냐면은 속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길이 차원 d가 곱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던 거 러프니스예요. 러프니스. 다이아메타로 러프니스를 무차원화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 두 식에서부터 우리가 처음 보는
무차원수가 세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요값하고 요값 그리고 요값입니다. 요값은 똑같으니까요. 요 세 개의 무차원수가 새로 보는 값이에요. 그래서 요값은 양쪽에 다 들어있는 이 두 식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 값은 유량을 n 곱하기 d의 삼성으로 무차원화한 값이에요. 유량을 무차원화한 값입니다. 그래서 무차원화된 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량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값, 요값은 뭐냐면 이 h, 이 양정, 즉 수두를 n제곱 곱하기 d제곱 나누기 g로 무차원화한 값이에요. 아니면 뭐gh를 n제곱 마이너스 d제곱으로 무차원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값은 동력을 로 곱하기 n 삼성 곱하기 d의 5승으로 무차원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동력을 무차원수로 표현한 거니까 동력계수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 h, 즉 헤드를 수두를 무차원한 값이기 때문에 양정계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헤드 코에피션트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수두계수가 오를 것 같은데요. 우리 선배님들이 양정계수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 개의 무차원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물론 당연하게도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펑션은 우리가 불행히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펑션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식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량은 D3승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구나. D가 뭐예요? 펌프 날개의 다이아메터잖아요. 펌프는. 즉 펌프 크기의 삼승하고 유량하고 뭔가 비례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수두는요. 수두는 회전수의 제곱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거고 또 요 앞에서 이제 다이아메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이아메터의 제곱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펌프에 공급되는 수두하고는 동력하고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다이아메터의 5성 그리고 회전수의 3성하고 관련이 있을 거란 걸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G1, G2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펑션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고요. 실험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n에 대해서 이 회전수에 대해서 그 비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비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Q를 이용해서 유량계수죠. 유량계수를 이용해서 어떤 이 회전수에 대한 무차원 회전수를 우리가 구해내게 됩니다. 구해내게 되고요. 그건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 유량계수, 양정계수, 동력계수들을 여기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요 값들은 레이놀즈 넘버, 요 값은 러프니스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요렇게 무차원 수들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펌프가 동작될 때 레이놀즈 넘버가 이제 변하면서 그러니까 유량이 계속 변하면서 동작이 되거나 러프니스가 계속 변하면서 동작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펌프를 어떤 조건에서 가동한다고 봤을 때는 레이놀즈 넘버와 러프니스는 거의 영향이 없고 어떤 주어진 값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동력계수나 수두계수, 양정계수는 무엇의 펑션으로 주어지게 되냐면은 유량계수의 펑션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일반적인 식은 이제 구할 수 없지만
실험을 통해서 이 CQ 값을 구하고 그 CQ에 대한 CHCP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습니다. 여기 겹치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펑션을 구한 거죠. 구한 거지만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다이아메트가 38인치인 경우고요. 이 까만색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는 다이아메트가 32인치인 경우예요. 겹치지 않아요. 겹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비슷한 형태를 뭐 아예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형태의 곡선을 이 CQ에 대해서 이런 펑션을 우리가 표현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CP 이 동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곡선을 구할 수 있고 이 유량에 대해서 동력을 나타내는 값은 요 값이에요. 요 값으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헤드 대신에 양정 대신에 MPSH 값을 넣어주게 되면 무차원 흡입수두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이 유량계 수에 대한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면은 일반적인 유니버셜한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얻는 게 되는데요. 겹치지 않습니다. 다이아메타만 달라져도 이렇게 곡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P나 CHS는 거의 CQ만의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효율도 이제 이 유량계 수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효율은 이 가해준 유량분의 가해준 동력이죠. 그러니까 동력을 사실은 두 가지로 표현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펌프가 얻어가는 말하자면 동력, 여기에 이제 density와 유량을 곱해주면은 GH에다가요. 그걸 곱해주면은 유체가 얻어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BHP라는 값은 축에서 펌프로 공급해주는 동력입니다. 오메가 곱하기 T로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값분에 여기에다 로 곱하기 Q를 해준 값이 이제 결국은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효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CP분의 CH 곱하기 CQ를 해주면 효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든 값들이 CH가 유량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되고 CP가 유량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되고 CQ 자체는 뭐 CQ에 대한 펑션이죠, 당연히. 그래서 요 전체 값이 CQ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다이아메타가 요 정도일 때, 뭐 요건 요런 펑션. 다이아메타가 32일 때는 요런 펑션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효율점,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근망이 됩니다. 다이아메타가 32일 때는 32인치일 때는 요 점 근처가 될 거고요. 그때의 CQ 값은 0.115가 되고요. 그때의 CP 값은 0.65. 그때의 이제 최고 효율 값은 0.88. 그리고 양정계수 값은 5.0. 그리고 무차원 흡입 수두의 값은 0.37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 점에서의 값들이에요. 요 유량 계수에서의 값들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유량은 무엇에 관계되어 있냐면은 회전수에는 비례를 해요. 그렇죠. 이 펌프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펌프의 회전수가 2배가 되면 유량이 꼭 정확히 그렇진 않은데요. 회전수가 2배가 되면 유량이 대충 이제 2배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메타가 3배가 되면 2배가 되면 유량은 이제 3배 정도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량 계수를 구할 때 유량을 뭘로 나누냐면은 회전수 곱하기 D3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유량 계수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량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이렇게 회전수 곱하기 다이아메타의 3성에 관계된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이 양정계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정계수도 이제 n제곱하고 d제곱으로 무차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n제곱하고 d제곱에 대한 어떤 상사성이 있을 거란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동력도 마찬가지예요. 동력도 보시면 로하고 n3승하고 d5승을 이용해서 무차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로하고 n제곱하고 d5승에 대해서는 서로 상사관계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유량에 대해서 양정 혹은 동력을 이제 표시한 그림이고요. 요 직선으로 표현된 점선의 직선으로 표현된 게 BHP, 즉 축에서부터 동력에 축에서부터 펌프로 가해주는 동력에, 그리고 요 H 값이 앞서서 계속 봤던 펌프 곡선, 네, 양정 곡선이죠. 요 양정 곡선을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수에 따라서 n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양정곡선도 다른 값을 갖게 되고 이 동력곡선도 다른 값을 이렇게 갖게 되고요. 양정에 대해서 유량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값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고정시켰을 때냐면은 요 다이아메탈 고정시켰을 경우에 다이아메탈 고정시키고 이 회전수의 변화에 따라서 요 n의 변화에 따라서 이 유량이 어떻게 달라지고 헤드가 어떻게 달라지고 동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 이제 회전수를 10으로 고정을 한 거고요. 이 다이아메탈을 8, 10, 12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 n은 이제 10으로서 고정된 거잖아요. n1이나 n2나 고정된 거고요. 다이아메타가 8에서부터 12가 된다면 8분의 12에 대해서 8분의 12에 대한 5성의 비례를 해서 파워 값은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헤드는 펌프로부터 유체가 얻어가는 그 헤드는 이때는 회전수가 일정하니까요. 이 다이아메타의 제곱의 비례를 해서 헤드가 커질 거라는 걸 나타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2, 즉 20%가 증가를 하게 되면 한 40% 정도 헤드는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유량에서.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은 사실 이 레이놀스 넘버 그리고 러프니스 그리고 틈새 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완전한 상사는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이아메타에 대해서는 0.25성 1 마이너스 효율 값이 0.25성이 되고요. 유량에 대해서는 완전 상사가 안 돼서 좀 애매한 숫자가 나오죠. 0.32가 되고요. 여기도 1이 아니라 0.94로 이제 표현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점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 펌프가 이제 반드시 물 펌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오일도 펌핑을 해야 되고, 또 이 아주 고압으로 이제 펌핑을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제 요게 나타낸 곡선들, 직선들이 뭐냐면 물에 비해서 비스카시티가 1배가 될 때, 즉 물일 때 곡선이 이 제일 바깥쪽의 이 곡선입니다. 이 동력 곡선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곡선이 동력 곡선이 되고요. 만약에 물에 비해서 비스카시티가 한 1000배 정도 된다면 양정 곡선은 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굉장히 변화가 심해져. 터보 기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용접형 펌프라면 터보형이 아니라 날개가 회전하는 터보형이 아니라 피스톤처럼 이제 용접형 펌프라면 이렇게 변하지를 않죠. 변하지를 않는데요. 이 터보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양용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동력은 이제 또 훨씬 더 많이 먹게 되죠. 같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은 유량일 때 훨씬 더 동력은 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보시면 물에 비해서 비스카시티가 얼마냐에 따라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보다 1000배 정도 되는 유체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효율은 10%밖에 되질 않아요. 10%밖에 되지.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효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펌프를 사용을 하겠어요. 용접형 펌프를 써야죠. 그래서 비시드한 유체, 꿀을 펌핑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꿀을 펌핑해야 되면 원심 펌프나 아니면 프로펠러 펌프 같은 터보 펌프를 사용하는 대신에 용접형 펌프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펌프를 만약에 터보 펌프로 터보 펌프는 대충 이제 이런 물 펌프나 아니면은 비스카스티가 물하고 비슷한 펌프, 비슷한 오일에 대한 그런 펌프는 이제 이런 터보형을 쓰게 되고요. 아주 고압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비스카스티가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터보 펌프는 부적절하다고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비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비속도에 따라서 어떤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비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요거 이 가로축의 왼쪽 부분이 비속도가 낮은 거잖아요. 비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심 펌프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비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비속도가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비속도는 뭐 정의하자면 그거죠.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회전수를 무차원한 값이에요. 그래서 비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전수를 무차원한 값이기 때문에 회전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해야 되는 그런 펌프라면은 충유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속으로 회전하는 펌프인 경우에는 원심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정도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펌프라면 물론 홀류 펌프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도가 7.6m밖에 안 되고 근데 유량은 엄청 많아요. 분당 한 340 큐빅미터 정도를 펌핑을 해야 됩니다. 유량은 엄청 많은데 수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10m 정도만 펌핑을 하면 되는데 유량은 엄청 많은 그런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예제 11.5를 풀어보시면 아는데요. 원심 펌프라면 다이아메타가 3.77m 정도 되고 회전 속도가 분당 회전수가 RPM이죠. 레볼루션 퍼 미닛입니다. RPM이 뭔지를 모르는 기계공학자가 있어서는 안 될 거죠. 60 RP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바퀴밖에 돌지를 않는 그런 펌프를 제공을 해야만 이 수두와 이 유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다이아메타가 우리 키의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큰 펌프를 가지고 분당 60회전 정도 회전을 시켜서 요 정도 펌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원심 펌프 용도는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수도는 높은데 유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사용하는 펌프가 원심 펌프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7.6m밖에 되질 않고 회전수가 유량이 요 정도 많은 유량인데 원심 펌프를 사용하는 건 아주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학자라면 자랑스러운 기계공학자라면 이렇게 펌프를 설계하면 안 되죠. 그 대신에 충유 펌프를 제한해야 되죠. 다이아메타가 한 1m 정도 되고 회전 속도가 초당 한 10번 정도 돌아가는 710 RPM 정도 되는 모타를 써서 펌핑을 하는 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4m 정도 된 다이아메타가 4m 정도 되는 펌프를 써서 회전 속도를 1초에 한 번 돌아가는 그런
충력을 가해서 펌핑을 하겠어요. 우리 이건 우스운 이야기죠. 이렇게 설계하면은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겠죠. 이때는 충유 펌프를 제한했죠. 그래서 이 충유 펌프의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만 늘려도 많은 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비속도가 스페시픽 스피드니까 이제 스페시픽이 이제 비라는 거잖아요. 무엇에 비해서. 어, 그러니까 무차원으로 나타낸 속도다, 회전 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비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심 펌프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원심 펌프라도 날개의 다이아메타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고속 회전이 될수록 충유 펌프, 즉 프로펠러 펌프 정도, 프로펠러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가 믹싱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동의 방향이 축 방향하고 수직을 나타내는 게 원심 펌프고, 축 방향하고 유동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게 충유 펌프잖아요. 그래서 유동의 방향이 축하고 경사지어서 흐르는 홀류 펌프를 설계해야 되는 그 비속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